엄살도 이런 엄살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며 내세운 목표 금메달은 총 5개로 알려졌는데 어제 기준으로 벌써 10개나 획득했습니다. 여기에 영상 제작 기준 결승전을 앞둔 안세영 선수는 거의 금메달이 확실시되고 태권도는 시작도 안 했고 몇몇 한국이 다크호스로 떠오른 종목들이 있어 최소 5개는 더 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애초에 세운 5개 금메달 목표를 한 종목에서 전부 따냈습니다. 양궁인데요. 파리올림픽 양궁은 그야말로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해 아주 잘 차려진 잔치상이었습니다.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전, 혼성 단체전까지 제패하면서 양궁에 걸린 5개 메달을 전부 가져왔죠. 특히 김우진 선수는 3관왕을 차지하면서 개인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김순영, 진종호, 전희경을 넘어 역대 한국인 최다 금메달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미국 선수와 만난 김우진 선수는 5대5 동점 후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는데 슛오프에서 두 선수의 메달은 4.9mm로 결정됐습니다. 10점을 쏜 김우진의 화살이 4.9mm 더 가까웠으니까요. 긴장된 상황에서 이런 침착함을 보여준 김우진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양궁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인 지도자들이 유독 많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무려 8개국의 지도자가 한국인이었으니까요. 프랑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이란, 인도네시아 등을 전부 한국인 지도자가 지도했고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으나 올림픽 출전권 획득까지 힘을 보탠 한국인 지도자까지 전부 합하면 10개국이 넘는데요. 가히 한국인 지도자 전성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을 몸으로 배우고 익힌 지도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로 스카웃되면서 전 세계 양궁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지는 중인데 한국에서 배운 훈련법, 기술, 장비 조작법 등이 공유되면서 점점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최강은 역시 한국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구독자 한 분이 재미있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제보해 주셨는데 꽤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영상으로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왜 한국 양궁 선수들은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직 9급에 실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유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칙, 즉 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기억, 사서오경과 역사서뿐 아니라 노자와 장자, 불교, 제자백과 관련 서적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였다. 니은, 매월 옷을 세탁하도록 주어지는 휴가일에는 활쏘기와 장기, 바둑, 사냥, 낚시 등의 여가 활동을 허용하였다. 디귿, 유생으로서 재물과 뇌물을 상의하는 자, 주색을 즐겨 말하는 자, 권세에 아부하여 벼슬을 꾀하는 자는 벌하도록 하였다. 리을, 매년 여러 유생이 함께 의논하여 유생들 중 품에게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하며 시무에 통달한 자 한두 명을 첨가하도록 하였다. 혹시 정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디귿 리을인데 기억 리을은 성균관 학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균관 학령에 의하면 유생들은 사서경과 역사서만을 읽어야 하며 노장의 도가서나 불경, 제자백가의 글과 같은 잡된 글을 읽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8일과 23일에는 의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니 유생들은 그날을 이용하여 복습을 할 것이며 활쏘기, 장기와 바둑, 사냥, 낚시와 같은 유희를 즐겨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응시자들이 이 문제를 틀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균관 유생들에게 휴일에는 유계 중 하나인 활쏘기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기 어려우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을 때 더 맛있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 더 짜릿함을 느끼다 봅니다. 저는 예비군 조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동원훈련 들어온 예비군들이 개구멍으로 시켜먹는 족발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시켜먹지도 않는 족발을 동원훈련장에서는 그렇게 밤에 몰래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 아침만 되면 선임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으니까요. 그런데 몰래 먹는 족발과 소주의 맛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맛있기는 합니다. 저도 동원훈련에 들어갔다가 몰래 먹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으로 빗대면 국립대학교였던 성균관에서는 왜 유생들에게 휴일에 활쏘기를 금지시켰을까요?
답은 위에 있습니다. 유괴 중 하나인 활쏘기를 해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바둑, 사냥, 낚시 등과 더불어 활쏘기를 유의활동으로 분류해 금지시켰죠. 물론 성균관에서 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휴가를 나가서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성균관은 고구려의 태학과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을 잇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372년 설립된 고구려 태학부터 이어진다면 서양 최초 대학인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교나 프랑스 파리 대학보다도 훨씬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성균관에서는 고려 말의 것을 그대로 계승해 사서 오경의 주요 교육과정이었는데 이를 기본으로 하되 유계를 강조했죠. 6가지 기해, 즉 유계란 줄에서 이르는 6가지 기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 악, 사, 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문뿐 아니라 기본 소양으로 위 6가지 기해를 익혀 신체적인 면에서도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갖추도록 했는데요. 그중 특히 활쏘기는 신체 연마에 좋은 효과가 있어 대중무예가 됐고 성균관 유생들이 아니더라도 양반과 자제들은 정신수양을 위해 활쏘기를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활쏘기는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관역에 마음과 눈을 두고 몸의 중심을 잡고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게 되는데 경무에 시달리는 왕 그리고 치열하게 책을 파고들어야 했던 양반들에게는 이 시간이 일종의 명상 같은 시간이었죠. 고도의 집중을 통해 머리를 비우고 개운해진 머리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활쏘기가 정신수양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적인 운동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격렬한 근육의 긴장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하체를 긴장시켜 자세를 잡고 배를 등에 붙이고 두 손과 팔을 짜듯이 비틀고 밀어 시위를 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몸의 모든 근육이 활용되죠. 근육이 부족하고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온몸이 미세하게 떨려 제대로 관역을 맞출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위해서 유계를 강조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익히고 실력을 키워 수양함이 마땅하지만 성균관은 유생들에게 휴가 가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 바둑, 사냥, 낚시 등과 함께 유의활동으로 지정하면서까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 특히 유교식 예의가 몸에 밴 유생들까지도 활쏘기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수양이 아니라 하지 말래도 하고 싶은 놀이까지 발전시킨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중독이라고도 불리는 마라톤의 러너스 하이와 같은 개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너스 하이는 미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인 아놀드 제이 맨델이 1979년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 세컨드 윈드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로 달리기를 시작한 뒤 30분 정도가 지나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흡사 마약을 투약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델은 러너스 하이에 대해 30분가량 계속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팔다리가 가벼워지면서 리듬감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곧 피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그 중독성과 쾌감으로 종종 오르가즘에 비유되기도 하며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수영, 축구, 럭비 등 장기간 지속되는 운동이라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자신의 무릎이 닳는지도 모르고 러너스 하이에 취해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활쏘기가 국가 주요 행사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1743년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 시범을 보이는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실시했고 6일각을 설치하여 대사례에 사용했던 궁시, 웅후, 미후 등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관역을 마친 자와 마치지 못한 자를 동서로 갈라서 세우고 마친 자에게는 상품으로 옷이나 채단 같은 것을 하사하고 마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주를 주었다고 하죠. 이렇듯 임금까지 직접 찾아와 대사례를 실시했을 정도로 중요한 학문이었으나 유생들이 활쏘기에 빠져 혹 학문에 소홀해질까를 우려해 휴일에는 활쏘기를 금지시켰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활쏘기를 즐겨왔고 그 DNA가 고스란히 이어져 양궁이라는 종목을 제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DNA 외에도 한국과 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 활을 접하는 나이에 있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양궁부에서 활을 잡기 시작하지만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거의 성인이 되어서 활을 잡습니다. 이번 올림픽 프랑스 양궁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했던 바티스트 아디스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주목받는 것도 고작 17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서양에서 양궁 대표팀은 20대 후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양궁에 필요한 기본 골격과 자세가 15세쯤 형성된다고 볼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우리 선수들은 최적화된 골격을 갖추고 경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정신력 훈련을 받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강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대표로 선발됐다는 것은 피말리는 경쟁에서 실력 하나로 살아남았다는 의미이므로 정신적인 면에서도 실력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것은 한국 대표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 올림픽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양궁 종목을 제패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